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식, 복된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은 참 복된 소식이고 또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러죠. 주님 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건너야 될 이 고난의 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마음에 이 달가운 마음으로 영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그 강을 향해서 거의 가까이 가고 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또 뭔가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 대비하지 않으면 나만이 아니라 또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성숙하게 할 수 없으리라는 염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림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함께 준비코자 나누기도 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그런 이 화재 소식들이, 다양한 화재 소식들이 연계불기둥이 돼서 이렇게 우리 주변을 이렇게 정말 불안하게 하고 많은 것들이 궁금하게 하는 그런 시절을 지나갔던데 이제는 이어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는가? 세계의 식량 문제. 결국은 다양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제는 식량을 걱정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세계적인 기근이 오게 되고 배고픈 사람은 늘어나고 어떻게 이 기근에 대하여 대비할 것인가는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환상 중에 아주 치명적으로 우리들에게 마지막 정말 고난의 이 강을 가까이 간 사람들에게 다가올 굉장히 중요한 이 식량 문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식량 배급의 시대가 오는가, 또 어떻게 우리들이 이 일에 대해 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돌아볼 때는 대부분 전 세계적 현상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일들을 다루는 그런 그 뉴스가 미국을, 남북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렇게 아시아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펴봅니다. 대안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극변하는 여기 말 그대로 이렇게 이 기후변화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정말 웨더 익스트림이란 말은 그야말로 격변하는 그런 이 기후, 환경, 날씨 이런 문제들이죠. 오늘날 이 현재 이 시간 우리들에 놓이는 이런 뉴스들은 뭐 늘 동일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로존이라고 하는 유럽발 뉴스도 똑같이 더위나 또 이런 그 화재 소식이나 또 그런가 하면 홍수의 소식이나 태풍의 소식으로 똑같이 익스트림 웨더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아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이 극단적이고 정말 뭐라고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그야말로 격렬한 기후변화, 날씨의 이런 변화들은 결국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거대한 재난을 가져다 주지만 그 재난의 다음 열매는 뭐를 가져다 주느냐면 그건 반드시 식량 문제예요. 기근에 관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우리들이 그냥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또 영락없이 이런 그 관심 있는 사람들, 근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두되는 건 사실입니다. 전쟁, 그다음에 이렇게 식량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공급망에 있어서 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세계적인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곡물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이슈로 기후 변화에 바로 뒤따르는 이슈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또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뭐 기근이다 하는 거, 기후 변화도 그렇지만 그 결과로 온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국지적으로 뭐 어디나 없었던 거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뭐 한국에도 늘 이렇게 태풍이 심하고 홍수가 심하고 더위가 심하면 가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풍년도 들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가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이럴 때는 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겪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온 지구촌에 전 글로벌적인 내릴 때는 이건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앙, 그런 회초들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 여러 가지, 네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재앙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화재와 같이 특별히 여기 오늘은 기근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돌아보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이렇게 이 땅을 위해서 마련하신 회초리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회초리.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뭘 말씀하셨는가? 기근이 있으리라. 내가 다시 오기 전에 기근이 있다. 이 기근이 오는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난들, 이게 정말 거대한 이 재앙이 이 앞에 닥쳐왔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 기근의 문제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근의 문제를 살펴볼 수밖에 없겠네요. 세계적인 식량 부족 현상을 살피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준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입니다. 지난 7월 17일에 계속 지금 7, 8월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갑자기 러시아가 여기 그레인 듀얼이라고 하는 이 곡물 이 조약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특별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흑해라고 하는 그 호에 거대한 호에 문제가 됐을 때 이 흑해 바다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대단히 중요한 이렇게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항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바다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서로 막 배를 공격하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군사물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한 그 식량, 곡물에 대한 수출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좀 뭔가 딜을 하자. 그래서 공격하지 않는 딜을 지난해 하게 된 거 22년도에. 그랬는데 금년에 이제 다시 이거를 이렇게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너 더 이상 않겠다. 그럼 왜 그랬느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로 지나가는 다리를 폭격해가지고 다리가 이제 이렇게 절단나게 됐어요. 이 바람에 러시아가 여기에 곡물 딜, 그린 딜을 곡물 수출입에 대한 그런 그 조약을 이렇게 캔슬시키고 무효화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드러나자마자 바로 세계의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비싼 대가 중에 하나는 뭐냐? 세계인의 직접적인 그런 무슨 문제냐? 세계인의 직접적인 그야말로 밥상 문제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사람들은 푸틴이 바로 그린딜을 이렇게 포기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크림반도라고 하는 다리를 자른 그것이 계기가 됐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원래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속에 소득됐던 걸 러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서 뺏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친러시아 러시아는 마치 자기네 영토처럼 취급하고 친러시아 성향의 그런 사람들을 이주시켰던 곳입니다. 그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의 본토를 회복하겠다는 마음으로 크림반도를 공격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다리로는 크림반도로 이제 러시아의 물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자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들의 또한 몰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명분이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명분이 있는 그런 다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곡물 조약을 이렇게 파기하고 나니까 이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가 수출하는 나라로 세계 대륙에 약 한 45개 정도에 걸친 나라들이 이렇게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라고는 이 대륙을 걸쳐서 세계 대륙의 45개 국가가 이 나라의 곡물들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곡물 수출하는 거를 서로 그 조항을 파기했단 말은 이제 무조건 공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는 수출길이 막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막으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만 막으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소치나 이런 한 거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두 나라가 다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서로 이 함정에 맞추게 된 그런 향황이 된 거죠. 오데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입니다. 이 흑해고요.
크림반도 오데사를 중심으로 수출해서 이스탄불을 통해서 여기 이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세계로 흘러나가던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의 수출입망이었는데 이 흑해 모든 거기에 곡물을 수출입하는 그 배가 운행하는 것도 막겠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오데사에 있는 거대한 곡물 저장 창고들을 폭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정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이 아니라 이제는 이 문제는 흑해를 중심으로 수출입항이 막히니까 전 세계적인 곡물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는 농부들에게도 문제가 되겠죠. 타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농부들도 이런 이 곡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약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걱정 우려를 하지만은 사람들은 또 뭐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그 곡물 이런 것들이 세계로 흘러나가야 되니까 세계의 곡물 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 이 조약이 있을 때는 어디로 갔느냐? 오데사를 통해서 여기 이스탄불, 터키의 이스탄불까지 가는 것을 허락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돼서 거대한 이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거대한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이런 모든 곡물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또는 뭐예요? 또 다른 데서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지도 못하는 이러므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이런 곡물 시장에 영향을 행사하게 됐다. 실제 유럽에는 레브, 이 말은 경작지예요. 농경지로 쓰이고 있는 경작지가 러시아가 물론 유럽에서는 유럽이라고 치면 제일 넓은 곳이고 우크라이나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렇게 폴란드. 그러니까 이 말은 경작지가 넓은 곳, 요 정도면은 식량이 자급이 되지만은 이 외의 지역에는 뭘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의 식량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우크라이나 오데사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모든 이 공록의 약 98%가 수출이 됐는데 이걸 막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런 육로를 통해 나가야 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요. 2%밖에는 되지 않는 2%밖에는. 실제 이런 일은 이게 어떻게 벌어졌느냐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건 2022년도예요. 러시아와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갑자기 러시아 전쟁이 나가지고 수출길이 흑해 문제가 막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출이 그야말로 이게 곡물이 나가는 걸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되니까 곡물 가격이 22년에 어떻게 돼요? 최고도로 저렇게 치솟는 걸 볼 수가 있죠. 수출을 못하니까 곡물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유엔의 중재로 터키와 유엔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작년 7월 달에 뭐가 생기느냐. 바로 이 그레인 듀얼이라고 하는 것이 조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은 하지만 곡물은 이건 세계인의 이런 이 생명줄이니까 건들지 말자.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스탄불로 이렇게 가져가고 터키가 이 문제를 다 중심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그레인 딜이 성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년이 지난 거죠. 1년이. 그래서 이 그레인 곡물 딜이 성립되니까 바로 어떻게 됐어요? 치솟았던 곡물 가격이 그냥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금년에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이 대교를 폭격을 해서 끊어지고 공급망이 끊어지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과의 이 곡물 수출에 대한 이런 이 협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조약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날 7월 17일 바로 이 가격이 튀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이 곡물을 여기 이 바다로 못 나가니까 이 옆에 있는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빼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실제 여기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그린딜이 어떤 일이 맺혀지느냐. 이제 이렇게 이 러시아와 관계에서 끊어지면 어떤 일이 맺혀지느냐. 실제 우크라이나는 유엔의 그런 말하자면 곡물을 예비해 놓고 곡물을 고난받는 나라들이 향해서 곡물을 제공해 주는 이런 일에 유엔이 중심이 된 그 기구에 우크라이나가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됐냐? 57%의 개발도상국으로, 그 다음에 43%가 미개발도상국을 향해서, 미개발 국가를 향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전량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래서 그레인들이 형사된 거죠. 러시아에게. 이건 정말 이런 나라로 가는 거다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이걸 인도주의적 차원의 수출을 허가를 했던 건데, 전부 나가는 거 어딥니까?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지오피아나 지부티나 무슨 케냐나 소말리아 이런 어떤 예멘 이런 데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들로 간 거죠. 그리고 실제 그런 데로 공급되는 이 곡물의 80% 가량이 우크라이나가 그걸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 말하자면 제3세계는 우크라이나에서 보내는 모든 곡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 근데 그걸 막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곡물 시장에 그걸 막으면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러시아도 역시 흑해를 통해서 곡물 수출을 하니까 우리도 니네 곡물 수출하는 거 공격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래서 거대한 문제가 세계적인 곡물 시장에 문제가 오게 된 거라 이런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무엇도 얘기했느냐? 인도도 쌀을 수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약간의 이런 문제가 우리는 대한민국이나 뭐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 곡물에 무슨 자급자족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제3세계와 이렇게 개발도상 국가나 이 미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죠. 왜 그런가 한번 보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수출을 해요. 곡물 수출을 하는데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 이상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토가 그렇게 넓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러시아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의 대부분이 이집트, 그 다음에 사하라,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남부, 터키,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방에 나온 아프리카의 중동, 그 다음에 아시아, 이렇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다 어려운 이런 나라들을 향해서 나가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 나가는 것들이 그런 나라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 국가나 미개발 국가를 향해서 전량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건 밀가루입니다. 근데 이번에 인도가 거기에 따라서 인도는 또 뭐라 그러냐. 쌀을 수출하는 나라가 대벌 이렇게 들어있는, 여기 미국은 여기 지금 안 들어있지만은 인도에서 여기 굉장히 많은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이 양을 수출을 했는데 인도가 뭐라 그랬느냐. 우리는 이제 이 쌀 수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쌀 수출 못하겠다. 이러면 이제 밀가루도 나갈 수 없고 쌀도 못 나가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 차이나, 여기 뭐 태국이나 이런 데도 베트남도 쌀로 자급률이 높고 충만한 곳이지만 경우에 또 어떤 애는 수출을 안 했다가 왜냐하면 흉년이 되면은 수출을 못 해요. 또 비도 좀 적당히 와주고 농사가 잘 되면 그때는 또 수출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나라들인데 대표적인 인도가 뭘 한 거예요? 쌀 수출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들이 되게 됐네요. 이게 지금 뭘 말해드리냐면 세계적인 이 식량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경작지들입니다. 미국이 제일 커요. 미국이 이 세계 이렇게 식량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인도입니다. 미국이 크고 그 다음에 인도, 러시아는 넓지만 이제 식량을 생산하는 그 비율로 말하면 세 번째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중국이 되죠. 여기 이제 중국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되느냐. 거대한 나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와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흑해에 있는 요 나라가 여기 이 제3세계에 들어가고 있는 그 모든 곡물을 수출해내는 가장 중요한 곳이었는데 여기서 수출길이 막힌다면은 어떤 일이 문제가 되느냐. 식량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공급망이 막혀서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식량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재난들을 바라보니까 그런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이런 넓은 경작지가 있는 이런 나라들조차도 재해를 통해서 식량 생산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쌀 수출 못하겠다. 사실 중국도 지난번부터 쌀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뭐에 대한 관심을 갖느냐?
이 곡식, 곡물 가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자, 지난해 이제 저희는 식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돈 없으면 이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말도 못할 기능이 오는 거죠. 자, 자연재해와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은 판단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 작년입니다. 작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세계 곡물 시장의 곡물 가격이 이렇게 작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게 유지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이후가 시작되면서 곡물 가격이 왜 코로나 때문에 공급 유통 식량 곡물 유통망이 많이 망가지는 바람에 곡물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쳐서 가지고 완전히 곡물가가 인플레이션을 더 조장하는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 2022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레인 딜이 시작되니까 다시 또 2022년 후반부터 금년 초까지는 다시 조금 코로나 때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 보시고, 자, 금년 8월이에요. 23년 8월 11일 미국의 농무성에서 뭘 발표하느냐. 여기 이 세 개의 이 곡물 현황, 지금 비축 현황이나 소비 현황이나 곡물 현황,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왔는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발표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세계가 여기 이 들어있는 토탈 곡물 대형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미국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 세계가 필요한 것이 3,593. 여기 이게 이 숫자가 하도 커서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중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게 513이에요. 그러면 약 한 세계의 모든 이 곡물의 7분의 1이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곡물의 7분의 1, 약 한 15%에서 어떤 거는 20%까지를 누가 감당해요? 미국이 감당해. 근데 이 미국이 그렇게 감당해 왔는데, 이제 미국도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축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머지 비축량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의 한 10% 정도는 비축을 해야 되는데, 이 비축량이 줄어들면 미국도 위험한 거죠. 자, 이거를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곡물 가격이 그렇게 치솟았을 때 락펠러 재단에서 뭘 발표했느냐? 22년 7월 1일이죠. 뭘 발표했느냐? 둠스데이 도큐멘트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락펠러 재단에서 둠스데이 도큐멘트를 만들어서 뭐가 오느냐? 식량 부족 현상이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식량 부족 현상이 올 거라. 요거는 예언은 언제 예언한 거냐? 바로 2020년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2022년 작년 7월에 다시 이 문제를 더 이제 이렇게 마리파이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뭐라 하겠느냐? 이제 심각한 식량 문제가 들어온다. 왜? 아직 이 그레인 딜이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뭐라 하겠느냐? 다가오는 식량 부족에 의비해서 대처할 준비가 되었느냐? 그 다음에 식량 부족 기후 분자는 러우 전쟁 결과로 2020년 7월 이미 예견되니까 2년 전에 이걸 나왔다는 거죠. 예견되었는데 2022년 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막 완전히 치솟아 오른 거를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20년 7월 28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아와 영양위기가 예견되고 있었는데 미국의 푸드 시스템 리셋돼야 된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 미국도 식량 문제에 대해서 다시 리세팅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리셋 더 테이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리셋 더 테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이 식량 생산량이 아까 보셨죠? 비축량이 점점 떨어진다고. 식량 비축량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를 나오면서 미국조차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리셋 더 테이블이다. 즉 식량을 이걸 뭐냐면 식량 공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그레이트 리셋.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레이트 리셋. 2030 어젠다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리셋 더 테이블은 뭐다? 그레이트 리셋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일을 한다면 다른 데가 미국 같은
제가 미국에 와 있으면서 늘 보는 게 뭐냐. 참 이 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한 번도 흉년 드는 걸 못 봤어요.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어마어마한 곡창이 있으면서 그렇게 기후변화도 심하고 그냥 막 겨울에 완전히 얼어붙고 여름에 홍수 무슨 허리케인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게 있어도 식량은 여전히 넘치는 나라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그런데 이런 이 나라가 드디어 뭘 하길 원했다? 그레이트 리셋의 한 부분으로 뭘 한다? 테이블 리셋을 하겠다 이란 말이죠. 테이블 리셋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록펠러 재단의 문서에는 흥미로운 언급이 있었다. 그건 뭐냐? 코비드-19로 사망한 사람들의 94%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었다. 네, 이건 다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세상에서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는데 대부분은 누구였다? 기저질환이 있는.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을 고위험군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저질환에 있는 그런 질환의 대부분은 섭생관계죠. 뭘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코비드에 감염되는 이런 문제들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음식과 영양이 본질적이었는데 이 문제는 아예 언급을 않고 있다는 거죠. 식량 문제는 얘기를 안 들어 이거예요. 코비드-19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에 이 그린 리졸루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테이블 리셋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식량 공급 라인을 어떻게 한다? 컨트롤 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답이 뭐냐? 식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 코비드-19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게 본질적인 거였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블 리세트가 필요한데 그 테이블 리세트의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식량 공급망을 정확할 것인가? Siege Control of the Supply Chain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리세트 테이블에는 여기 록펠러 재단에서 둠스데이라고 하는 도큐먼트, 이거 마지막 멸망을 향한 이런 최후의 문서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등, 공정, 환경보호라는 미명 아래, 그러면 벌써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어젠다 2030.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여기 이미 교황의 엔시클리칼 그런 문서에 나오는 라우다도 시에 나오는 그 다음에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그 문서의 내용도 똑같은 거잖아요. 평등, 공정, 환경보호, 기후변화를 막는다고 하는 이런 미명 아래에서 식량과 식량 공급망을 장악 통제할 것인가가 기술되어 있다. 어떻게 식량 이것들을 통제할 것이냐가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원키는 뭐냐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키는 뭐냐면 정보 자료, 그 자료 수집이 정보된다.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이 자료 수집이라는 거는 무슨 자료 수집이냐? 어느 나라가 식량이 많고 어느 나라가 가난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미국 얘기죠. 미국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뭐예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소비와 음식물 섭생 습관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자 한다. 와우. 뭘 먹는지를 다 따져보겠다 이거예요. 뭘 먹는지를 따져서 여기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는 뭐 점수를 어떻게든지 그런 거 데이터 해가지고 한대. 그러면서 이것이 요것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된 그런 광역의 그런 이 분야를 접근해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트래킹하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을 여러분들 이미 2022년 작년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떠오르셔야 돼요. 다보스 포럼에서,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개개인마다 칼본 풋프린트 트래커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이건 말하자면 칼본 풋프린트라는 말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 탄소 발생을 하는 일을 잘 많이 하느냐 덜 하느냐를 개개인이 이렇게 애플을 깨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아까 록펠러 전에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 수집이 제일 원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 사람들이란 말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는 뭐라 했느냐? 개인적인 칼본 풋프린트 트래커, 이건 왜 필요하냐?
사람들의 모든 동향을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무브먼트, 움직임들이죠. 움직이는 동향들, 뭘 먹느냐,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그들의 삶의 여러 다른 그런 이 요소들, 왜 사람이 사는데 먹는 것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행도 가고, 뭐 또 하는데, 이런 모든, every other aspect of their life라고 하는 이것들 전체를 근본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트래킹. 전부 다 살펴서 모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수집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모여지면 뭐가 될 거예요? 사람마다 평가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되면 뭐가 됩니까? 이제 CBDC라고 하는 디지털 커런시, 센트럴 뱅크가 만들어내는 디지털 커런시. 그러면 그게 이제 모든 이 사람들의 이 재정 상태, 재무 구조, 소비 활동을 컨트롤하면서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고가를 얹어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고 결국은 이건 뭐가 될까요? 그런 배급제도와 같은 현상이 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발표했어요. 럭크펠러 재단의 돔스데이 도큐멘트에 그 테이블 리세트라고 하는 말은 식량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를 통제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이 다보스 포럼 그레이트 리세트에서는 세계인을 향해서 카본 풋프린트를 트래크를 하는데 여기를 이게 검사를 하는데 뭘 맨 처음에 보아요? 뭘 먹는지,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나왔는데 이런 얘기들이 문서로 되어 있고 시행되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결정적으로 행사되진 않았지만 금년 8월 1일부터 있었던 리스본에서 했던 뭐라고요? 월드 유스데이, 세계 청년데이를 중심으로 한 세계 청년의 행사에 뭘 나왔어요? 그때 여기 캐톨릭의 지도자들은 이번 이렇게 유스데이는 말하자면 그리니스트, 정말 가장 환경 친화적인 그런 거라고 자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더 뭐예요?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더 어떡한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 이번에 그 월드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뭐랬냐?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라. 근데 채식만이 아니었어요. 앱을 깔아라. 여기 유저 프렌들리란 말은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게, 연세 많은 분들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여기서 이제 조금 지내다 보면 오늘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웹을 이용하거나 이게 썰러폰을 가지고 그냥 오더라고 이런 거 할 때 너무 쉽게 하잖아요. 젊은이들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좀 불편하잖아요. 왜? 이게 좀 복잡하면 힘들어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저 프렌들리라고 하는 말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은 누구나 그냥 쉽게 쓸 수 있도록 앱을 깔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모여들었던 8천만 공식 집계자, 그다음에 참석한 80만 공식 집계자, 150만 그 모든 참석자들에게 카본 여기 말하자면 이렇게 풋프린트 트래커를 앱으로 깔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이거에서 왜냐면은 매우 중요한 그런 카본 이게 되겠는데, 왜냐? 먹는 것조차도 뭐예요? 먹는 것조차도 어떻게 여기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가능하면은 이렇게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앱을 깔아서 개개인마다 이런 일을 하도록 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서화됐던 내용들이 사람들이 이게 뭔고 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이미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고 문서가 정해져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행사되면서 언제 시작할 것이냐. 법적으로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일상의 삶에 먼저 이런 일을 시작해서 운동을 전개한 것이죠. 말하자면 이게 저변학 때 공론화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유스대에서는 뭘 강조했느냐? 여기 이렇게 강조했어요. 베지테리안 다이어트, 이렇게 채식 위주로 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공중에다가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흐트러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막 육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그 생산을 위해서 뭐 소를 키우고 짐승들을 키우는 것이 상당히 탄소 발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 탄소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채식을 해라. 그리고
실제 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사용을 좀 줄여라. 이런 것들을 일일이 앱에다가 내가 오늘은 얼마나 이 탄소 발생을 시켰는지를 깔아서 그걸 트래킹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 어젠다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 글로벌 가버먼트가 세계 정부가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모든 세계를 재설정한다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진행해 왔는데 드디어 이번에 여기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오니까 이제는 바로 어떤 문제로 들어갔어요? 기근, 세계적 기근을 예측하면서 세계적 기근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 기후 환경 문제, 탄소 문제를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25년부터는 두 번째 팬데믹이 오겠다. 근데 지금 벌써 이미 이번 9월 달 되면은 이달부터는 새로 뭐 이렇게 뭐 이 백신이 새로운 향상된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러면서 굉장히 이 중요한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뭐 재앙이라고 보지 않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좀 인류가 새롭게 지구촌을 좀 보호해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대비는 라오타도시의 가르침에 따라서 2030 어젠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든 지금까지의 삶을 다 그레이트 리세트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미국은 그걸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적 이런 관념으로 확산시켜 나간 것이고 유럽 쪽은 그냥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나간 것이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통제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통제의 마지막은 뭡니까? 빵 문제잖아요. 식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통제했다. 그런 그레이트 리세트와 똑같은 테이블 리세트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식망의 유통망, 공급망을 조절하는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형편에 처해 있는 다양한 재난과 고난의 이런 모든 현장들을 뭐로 해보자는 인위적으로 해결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뭐 그레이트 리세트니 무슨 2030 어젠다니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대비하다는 이런 고난의 이런 것들을 아무런 그 어두운 이런 게 없이 그냥 드러난 것처럼 굉장히 겉으로 드러난 것처럼 환경 살려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으로만 진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인위적으로 이런 형식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왜냐? 지금 이것들이 말이지 세상의 사람들이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이미 이 인류를 향해서 무슨 말씀했느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기를 세상을 추수 때는 뭐냐? 세상의 끝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오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이성저성에 이렇게 기근도 있었고 홍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보편적인 지구촌 전체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홍수나 가뭄이라는 게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뭐 어디 남부지방이 하면 북부 중부는 괜찮고 중부지방이 하면 남부부는 괜찮아서 서로 이렇게 유통하면서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모든 성읍에 이렇게 동일한 재앙을 받게 되면 글로벌 지구촌적인 재앙을 받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올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시대에 뭐라 그런 거예요? 뭘 봐라? 너희가 기근이 있으면 재난이 시작되는 걸 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역시 누가복음에도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 이미 금년 23년에도 지진이 맨 먼저 터키와 시리아 쪽에 어마어마한 지진,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지진으로 금년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온역과 기근의 소식이 우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이런 일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징조가 있겠다. 근데 이거를 2030 어젠다다, 아니면 그레이트 리세트다, 그린 딜이라, 아니면 무슨 뭐 카본 풋프린트, 물론 탄소 발생을 줄이는 건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답은 될 수 없는 건데 그것이 정확한 답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하고 통제하고 하나로 몰아간다면 그건 다른 의미가 있다. 그것이 뭐예요? 2030 어젠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30 어젠다와 기근의 문제는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어둠의 전략이야. 사단의 전략이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재림의 징조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입니다. 지진이다. 지진이 일어나면 또 이건 뭐죠?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무슨 안테나 기지에서 뭘 인공으로 만든 지진이다 얘기하고, 또 이번에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말이죠. 이거 더워지는 건 탄소 발생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냥 탄소 줄이면 없어져. 이렇게 되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라는 말이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해답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 이유는 징조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인 것입니다. 징조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징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 안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안을 세워야 되겠죠. 그 대안의 주역이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대안의 주역을 세웠고, 그 대안이 뭐예요? 라우다도시를 수행하는 대안이 2030 어젠다요 그레이트 리세트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유관한 문제를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는 이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것은 곧 누구의 전략이냐? 어둠의 전략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혹해야죠. 그래서 재림을 뭐하도록 준비를 못하도록.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준비해야 되고 떠나라고도 하시고 또 이런 일이 되걸랑 떠나라고도 하시고 머리를 들라 주님께서 준비 다양히 말씀하셨는데 재림의 징조라는 말을 보지 않으면 아무런 준비를 못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대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여기 나오죠?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 손을 대어 핍박하며 옥에 넘겨주며 관장 앞에 끌어간다.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재림의 징조인데? 징조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떠나야 돼. 이런 말을 하면 이것이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미혹에 안 따르는 것이요. 대안대로 안 따라가는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애야죠. 그래서 반대하면 핍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다 답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현대 과학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드러나는 세상 전부가 100% 사악하고 악한 것으로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광명한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좋은 일들을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등장하지만 그 뒤는 누구예요? 절대로 그것이 빛의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주님께서 고린도서 11장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광명한 이 천사처럼 가장한다. 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들이 100% 나쁘고 100% 악하게 사람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99%는 뭐예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쁜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롭고 이해되는 이런 것들로 먼저 내놓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뭐 하나 넣는 거예요? 1%만 아닌 건 집어넣어도 그건 독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00% 독은 없습니다. 99%가 참이고 1%가 악이라도 그건 독이 되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것이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리고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뭐하라? 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뭐하니까요? 가깝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뭐라고요? 준비라는 거죠. 예비라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 머리를 든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가를 늘 시험해봐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네가 확증하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 보걸랑 그 탄소 때문에 그래. 그건 또 뭐 때문에 그래. 그거 뭐 써서 그래. 그거 그냥 전기차 사면 돼. 그건 고기 안 먹으면 돼. 이런 것들로 해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대단히 잘못된 미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회초리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초리는 때려서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회초리를 대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앙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뜻이란 사실을 누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하늘의 징조를 보고 이 더위 속에, 이 화재 속에, 이 기근 속에 여러분 우리가 뭘 보겠어요? 지금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밖엔 답이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시간이 가깝구나. 이러나 머리를 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뭐가 있어요? 이 기근의 때가 온다는데 여러분, 이 기근은 뭘로 이용될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는 뭘로 이용되신 것이냐? 요한계시록 13장은 17절로 18절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나 누구 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는 다 한결같이 짐승의 이 표를 갖게 하도록 한다. 이 표를 갖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뭐할 못하게 한다. 매매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고 파는 일을 안 하면 어때요? 지금 지구촌에는 옷 같은 거는 20년 동안 생산하도 입을 만한 충분한 이게 이미 비축이 돼 있으면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식량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일 건너면 담 넘어간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3일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 먹은 이웃 나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요소도 역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완전한 식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서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에서 국가적인 것에서 세계적인 현상으로 벌어지는데 식량 문제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 문제인 거죠. 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저는 뭐 금식하면 되지. 금식하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고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아들이 내 딸이 말이죠. 우리 어린아이가 말이죠. 손주가 말이죠.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기에 빈들에 쓰러져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아이고 주여, 나는 가가지고 어떡할 겁니까? 나는 이거 가서 받고 쟤들이라도 살리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게 부모들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단의 치명적 전술이 바로 이 식량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근의 때를 뭐 해야 돼? 예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난전에는 떠나라고 한 거예요. 어디로요? 산으로. 왜요? 주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다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있지만은 그냥 떠나라는 기별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가려고 하죠.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어디에 노출됐는가? 편리하고 안락하고 평화로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디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가는데 어려우면 선교지도 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무슨 뭐 야영장에 가가지고 뭘 한번 하려도 샤워 못하면 싫어해요. 그거요?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겠죠? 일주일 한 달 여러분 어떻게 참으실 수 있겠어요? 또 아니면 여러분 환경 속에서 거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빈들의 산으로 나가라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이때를 위한 모든 마련은 어렵다는 사실을 저는 힘써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목사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제 깨달음은 전혀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걸랑 어떡하라?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뭐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럼 주님이 오실 때 됐으니 어떡하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속히 회복하라. 돌아오라.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적으로 주님께로 더 가깝게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거나 반드시 뭐하라? 제거하라.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비할 수밖에 없는 지혜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요. 그분과 어떤 관계에 계신지는 우리들의 이런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미 둠스데이 도큐멘터를 통해서 이미 사람들의 식량 문제를 우리가 컨트롤하겠다. 시즈 컨트롤 하겠다잖아요. 공급망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급망을 컨트롤한다는 말은 처음에는 마트에 가서 사도록 하래. 그러면 마트에 가서 그걸 살려면은 그 살 수 있는 뭘 받아야 돼요? 그런 무슨 그거 가서 그걸 사고 팔 수 있는 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짐승의 표 아닙니까, 여러분? 네.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했더니 너무 자유로운 나라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이거 안 되겠어. 공산국가는 어떻게 하면 이리 와. 우리가 쌀 배급하는 것. 쌀을 배급하려면 뭘 받아야 돼? 배급표가 있어요. 그 표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되겠죠. 네. 옷 안 입어도 그만이에요. 있는 거 입어도 됩니다. 다른 거 무슨 생필품 이런 거 좀 불편해도 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빵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바라면서 일어나 머리를 드는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이 심령의 이런 그 회복이 그리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은 이 때가 어느 때인지에 대하여 어둠의 전략처럼 말이야 재림의 징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놓여나서 노출돼서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모든 미혹을 떨쳐 이길 수 있는 미혹의 영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머리를 드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들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이것들을 위하여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애굽에 400년 노예에 있다가 광야로 나올 때 여러분 그들이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가지고 나온 건 떠날 때 떡반죽구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 떡반죽구를 메고 나온 건 얼마분이죠? 당분간이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와서 바로 이게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만나를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떡반죽구를 메고 나올 준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떠남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먹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고 하신 주님의 권면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되길 시작하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자리 이 재림의 나팔소리, 이 나팔소리가 여러분의 귓바위에 그야말로 거대한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 모두가 다 아무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주님 오실 때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거룩한 특권들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형제, 자매 여러분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